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규령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정치 현안 두 가지와 그리고 돌봄제도 관련해서 정책 토론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주제입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판세를 자체 분석을 한 결과 서울 49석 가운데 6곳만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인 상태인데요. 지도부는 최악을 가정을 했고 신빙성이 낮다 이렇게 수습을 했는데요. 하태경 의원은 혁신위를 자초시킨 지도부는 무슨 배짱이냐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 이 보고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일단 이거 조선일보에서 보도가 됐던데 뭐 유출이 된 걸까요?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유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지도부가 이렇게 반응을 한 건 조금 아쉽다는 이야기부터 드리고 네, 싶어요. 최악을 가정한 것이다, 뭐 신빙성이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써야 됐을까요? 조금 그거에 대한 뭔가 설명을 더 자세하게 한다든지 이게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궁금증을 좀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수도권에서 조금 총선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12월과 1월이 총선 전에 골든타임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얼른 반전을 좀 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혁신위원회 같은 경우는 24일까지 이제 활동 기한이었는데 조금 조기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혁신위를 뭐 자초시키고 무슨 배짱이냐 이런 비판들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좀 사실 정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타이밍과 명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혁신위에서 갑자기 불출마, 험지 네. 출마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되면서 조금 전략이 없는 상태에서 성급하게 좀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하니까 좀 네. 이런 문제들이 생겼었고 부산 엑스포 유치를 실패하는 것이나 이런 표면적으로 보이는 혁신위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조금 서울에서 이런 보고서에 영향을 미치지 네.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간에 공은 김기현 대표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니까요. 좀 정치적인 숙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어떻게 드리블을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골든타임인 것 같은데 총선을 향해가는 그 과정에서 좀 삐걱대는 그런 소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지난 총선 2020년 21대 총선에서 서울에서 그 지금 현재 여당이 8석을 가져갔는데 이거 예측이 더 낮습니다. 6석입니다. 네. 타당에서 지금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글쎄요. 국민의힘 상황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제가 뭐 특별히 네. 말씀을 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네, 그 의미도 함께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뭐 경각심을 가지라는 뜻에서 네. 뭐 벌써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뭐 총선은 뭐 가봐야 알죠. 그렇게만 답변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민주당 질문도 남아 있습니다. 어제 그 민주당은 총선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에게 페널티를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선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자 비명계 의원들이 강하게 발언을 했는데 나치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쏟아냈고요. 자, 이런 내부 갈등 속에서 이해찬 민주당 고문은 내년 총선에서 최대 180석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낙관했는데 네. 제 기억으로 지난 총선에 그 유시민 작가가 180석 압승설 요걸 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은 이런 발언이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좀 분위기가 지난 총선과 더 다른가? 분위기가 더 좋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하는데요. 자, 지금 민주당이 현재 행보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 앞서 국민의힘 판세를 자체 네. 분석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네. 뭐 사실 여론조사 결과 같은 걸 봐도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뭐 민주당에 불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의 지지율을 떠나서 내년 총선에서 정권 견제론이 더 우세한 상황이니까요. 네. 그렇지만 지도부에서는 좀 낙관은 금물이다. 끝까지 겸손해야 된다. 머리를 숙여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해찬 고문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너무 경솔한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경솔한 하지만 반응인 것 같다. 네. 전직 총리시고 또 전직 당 대표십니다. 네. 그런 민주당의 큰 어른으로서는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총선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현역 의원에게 페널티를 강화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국회의원도 일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으면 당연히 불이익을 받아야죠. 그런데 거기에 반발하는 것은 저는 상식에 반하는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표 비중을 높이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대의원이 권리당원보다 60배 높은 가치의 표를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걸 20대 1 정도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인 1표제를 행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의원 같은 경우에 과거에 민주당의 호남 지역의 당원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의사 과정의 효율성 때문에 대의원제를 둔 것인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당원 분포도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스마트 기기 같은 걸 통해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시대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과거의 제도를 고수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네. 대의원제를 두고 있지만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표를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1인 1표를 행사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좀 뒤처진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당내에서 나치당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는 것은 본인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것이 아닌가, 본인의 이제 입지가 다음 총선에서 흔들릴 것 같으니까 당 내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 그리고 그 민주당이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4선 중진인 안규백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이에 네. 대한 의미도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전력도 있습니다. 네. 그만큼 합리적이고 또 특정 계파에 속해 있지 않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최 의원이 그 서울에서 많은 그 의석을 확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전망을 살짝 해주셨는데 민주당 지금 180석 발언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외부에서 볼 때 이 상황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들어볼까요? 네. 이해찬 고문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너무 낙관을 하시면 네. 당의 어른으로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따라가는 후배들이 조금 받아들일 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당원 개정한 경우 같은 거는 조금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안에서는 권리당원이라고 하죠. 권리당원 같이 권리당원의 대부분 유입된 세력들은 개딸, 소위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체제로 들어서면서 개딸들이 많이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재명 당대표와 가까운 분들이 다음 전당대회 때도 조금 많이 우세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나치당 혹은 독재 권력이라는 단어까지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당에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조금은 좀 잘 듣고 주변에서도 보좌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네. 가지만 덧붙이자면 네. 이 대의원의 표 비중을 낮추자라는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님이 대표에 취임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규백 의원님과 함께 지난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당원 개정을 추진할 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이야기이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급히 고치면 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책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2호 공약으로 온 동네 초등 돌봄 제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현 정부가 교육부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돌봄 서비스인 늘봄학교 단점을 보완해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 새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이 돌봄 서비스를 두고 여야 시각이 엇갈렸습니다. 어떤 제도가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지 여심 저격에서 심도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대변인, 우선 그 민주당이 발표한 온 동네 초등 돌봄 제도는 올해부터 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늘봄학교, 이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네, 최근에 교사 노동조합 연맹이 기자회견을 열고 늘봄학교는 초등학교의 정체성 혼란과 질 낮은 교육, 보육을 야기한다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체성 혼란이 무슨 이야기냐면 윤석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늘봄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 보육이 엄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개를 혼용을 했고 또 학교의 부담을 전가했다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업무가 과중이 됐고요. 돌봄 프로그램이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또 학교 내에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문제들을 야기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돌봄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교육에까지 악영향을 미쳤거든요. 민주당이 제안하는 온 동네 초등 돌봄은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나서서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이 돌봄을 지원하자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아이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초등 돌봄의 부담을 학교에만 전가시키지 않고 이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등 온 그 동네가 함께 지원해서 아이들을 체계적으로 돌봐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것입니다. 또 예산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고 지원이 없이 특별 교부금이나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해결하라는 시기였는데 이 민주당이 제안하는 제도는 유기적으로 결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지자체가 뭐 돌봄 교사를 선발하고 관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행사를 하게 되고요. 또 교육청은 기존 돌봄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관리도 담당하게 됩니다. 네, 차이점에 대한 설명해 주셨는데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늘봄학교가 사실은 조금 인력이나 이런 교실 같은 경우가 부족해가지고 비판을 네.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아, 네. 네, 이거에 대한 해결책들이 지금 좀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이 같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지난 3일 날 열었는데 이제 24년도 이 돌봄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나갈 건지에 네. 대한 계획안을 발표한다고 이달 안에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네.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팔로우업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 연말이 되고 있는데 늘봄학교는 올해부터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내년에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한 시행한 지 1년이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 따르면 이 늘봄학교는 올 상반기 5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을 했지만 해당 지역의 초등학생 119만 명 중에 이용자가 그저 6천 명에 그쳤다. 생각보다 이용자가 많지가 않았다라는 그런 통계인데요. 또 장소가 부족하고 교사의 업무가 과중돼서 반발이 큰 상황. 아까 안 대변인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속도전보다는 문제 해결이 좀 시급해 보이는 상황인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정말 오랜만에 이 정부 여당이랑 제1야당이 일단은 궤를 같이 한다는 데에서 좀 저는 안도감 비슷한 거를 좀 느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윤석열 정부 늘봄학교는 올해 3월부터 시작됐고 5개가 먼저 시작된 다음에 6월에 이제 3개 추가가 되어서 8개 지역에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저는 반응이 개인적으로 좀 좋다고 듣고 있거든요. 방과후 학교 교육부 통계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22년 이후에 이 늘봄학교가 일반교보다 지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좀 소개 성과는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늘봄학교 이용자가 6천 명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급했던 좀 맞벌이 부부나 아니면 혼자 양육과 육아와 모든 것을 다 생계까지 책임져야 되는 편부모 가정 같은 이런 정말 시급했던 가정들에서는 조금 학부모들의 반응이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늘봄학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늘봄학교가 상당히 좀 인적으로 재원적으로 좀 부족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늘봄 교실의 행정적인 업무나 이 돌봄을 할 때 교육부에서 이제
교육 공무직들이 이제 돌봄으로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추가 시간을 더 이용하면서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를 채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자원봉사를 채용하는 것이라든지 행정적인 것, 또 이런 자원봉사자가 오지 못했을 때 교사들이 대신 들어가야 되는 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교사에 좀 부담이 되는 것은 맞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조금 대학이나 기업, 공공기관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방안을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교육 현장에서는 발생하는 조금 혼란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좀 부족할 때 교사가 기존 업무를 더 추가해가지고 담당을 하게 되는 건 좀 업무 과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무리 들어봐도 좀 제도가 안착이 되려면 시간이 네.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민주당은 당장 내년부터 온 동네 초등 돌봄 예산으로 156억을 증액하고 새 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 교육계에 오히려 혼란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시선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가 됐잖아요. 지금의 늘봄 학교를 그대로 추진하는 게 저는 교육계에 더 큰 혼란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실제로 늘봄 학교를 이용하는 학생과 양육자 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상반기 시범 운영된 결과 0.5% 초등학교 학생들의 0.5%만이 늘봄 학교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오히려 그게 더 교육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지금 내년 예산안 주도권을 또 민주당이 잡고 있는 상황이죠. 교육부 내년 예산도 95조 6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6조 이상 감액이 또 된 상황인데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 이 늘봄 학교를 전국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있나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24년도 네네.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오늘 단독 기사에도 나왔듯이 내용이 조금씩 일찍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죠? 이화여대와 셀트리온, 그러니까 대학과 기업이 같이 연계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나오는 건데요. 이화여대와 셀트리온이 헬스 교육을 만든다든지 진주 교대랑 현대차가 모빌리티 교육을 만든다든지 이런 협력 프로그램들이 지금 개발 보급 중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양지대 프로그램들이 빠르면 이달부터 늘봄학교 대상교들에게 겨울방학 프로그램으로 좀 활용될 것이다. 이런 겨울방학부터 이야기 당장.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좀 민간 협력이 다양한 소스로 활용이 되어서 윤석열 정부가 좀 우선적으로 다양하게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지금은 교육과 돌봄의 경계가 상당히 모호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교육이 연장으로 봐서 정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게 좀 지속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지 않게 막기 위해서는 좀 이런 예산 확보가 법제화되어서 한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두 번째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 협력을 또 네. 도움받을 수 있다.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은 좋은데 네. 또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결국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라기보다는 좀 민간의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사실 교육 같은 경우에는 100년 대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들을 책임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조금 더 나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제안하는 안은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지금 이 늘봄학교의 문제는 보육과 교육을 혼동해서 이제 그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제안하는 안은 교육과 보육을 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자체에 남는 공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스포츠 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곳으로 방과 후에 아이들을 이제 옮겨서 거기서 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좀 시행을 하면서 아이들의 좀 재능을 찾을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학교라는 별칭도 붙어 있고요. 네, 일단 이런 교육 같은 이런 논란들, 문제들이 이렇게 불거졌을 때 결국 기결되는 결론은 그래서 저출산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떤 방안이 있을까란 그런 질문으로 모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두 분께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정책은 추진이 되고 있는데 출산율은 점점 갈수록 줄어들면서 올해 전 세계 최저 출산율을 찍었다는 기사 오늘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저출산 정책이 현실에 잘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이 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양육자들이 이렇게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결국은 본인들이 직접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적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삶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노동 환경부터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동 환경 네. 개선. 네. 네, 저는 저출산 고령화 또 이런 여성의 사회적 경력이 단절되어가는 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늘봄학교나 방과후학교 같은 이런 돌봄 서비스의 필요성을 조금 더 늘리게 되는 네. 수순일 거라고 전망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돌봄 서비스 형식의 사업들이나 정책들이 국민적으로 조금 더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 게 우선시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다 저출산 정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효율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결혼하면 얼마 준다, 혹은 세금을 혼인신고를 했을 때 세금이 얼마 정도 웨이브가 된다, 이런 정책을 내보내기보다는 진짜 현실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 또 늘봄학교처럼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커가는 생애주기 단계에 맞춰서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지 좀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서 발굴해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여심저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